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에 있는 남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려니 3월이 떨리네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 어머니는 몸이 약하신 분이셨어요. 저를 낳고 나서 몸이 급속하게 약해지셨다고 했죠. 어머니가 건강하셨다는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걸어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더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참 좋은 분이셨어요. 아픈 와중에도 자식을 사랑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올해 제가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내야 하는데도 어머니는 항상 무릎에 앉히고 놀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서 이 책이나 저 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할 때도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으셨죠. 저는 퇴근 후 돌아온 아버지가 이끌려야만 어머니의 무릎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허기진다고 할 때마다 언제든지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전히 그 맛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어머니의 손맛은 대단히 입맛에 어울렸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제 잠자리를 봐주신 후 이런 분이셨습니다. 당신이 밤새 새는 동안에도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분이셨죠. 저는 그러한 어머니에게 많은 행동들로 인해 상처를 준 철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다른 어머니들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학교에 입학한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학교에 데려다 주지 않는 건지, 왜 비 오는 날 우산을 가지고 나를 데리러 오지 않는 건지를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하느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집에만 있는 어머니가 날 데리러 오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학교 운동회가 열리게 되었고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올 거지. 내가 좋아하는 김밥을 싸와야 돼. 알겠지요?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저와 함께 운동회를 기대해 줄 줄 알았던 어머니는 당황스럽다는 듯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순간 그동안 쌓아두었던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운동회 안 와 날이 선 말투로 물었고 어머니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응, 엄마가요? 며칠 몸이 더 안 좋아져서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턱이 없던 저는 엄마는 진짜 나쁜 엄마야 라고 외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서 어머니는 제게 연신 사과하셨습니다. 미안해, 아들. 엄마도 가고 싶은데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래? 엄마가 미안해, 아직도 어머니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순간 자신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와 일어난 상황 이후에는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엄마가 몸이 아프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렇게 하지 마. 아이는 무슨 알고 그럴 것 같아. 하며 아버지가 응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괴롭히는 것 마냥 자신을 혼내셨습니다. 정말 억울했어요. 학교에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은 어머니인데 왜 나만 혼을 받아야 했는지 억울했습니다. 서러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며칠 후엔 운동대회가 있었는데 나는 마치 시위하는 것처럼 아침밥도 먹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네 엄마는 뭐 하시느냐? 우리 엄마는 안 오셨어요. 친구들은 이해 못한 듯이 나를 쳐다보았어요. 그래서 친구 앞에서 몸을 돌리고 교실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영아, 어머니였어요. 화가 나고 억울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어머니를 보니 반가운 마음만이 남았어요. 어머니의 가녀린 팔에는 참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고 어머니가 챙겨온 도시락을 순식간에 먹어치웠어요. 그런데 이는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근 열흘 동안을 알고 계셨어요. 운동 이틀 뒤에는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못하셨죠. 아버지는 제가 고집을 부려 어머니를 기어이 끌어낸 걸 알고 계셨지만 이번엔 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실 거겠죠? 저는 그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고 다시는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는 몸이 아픈 것보다 이런 게 더 고통스러우셨나 봐요.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저는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을 부탁하려는 대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넘어져서 무릎이 베어도 울지 않고 숨겼습니다. 어머니 모르게 약을 바르기도 했고 간식이 먹고 싶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풍 가는 날이라도 말하지 않았어요. 운동을 마친 어머니가 도시락을 가져왔고 그 후로 너무 피곤해 보여 소풍을 간다는 말도 없이 용돈을 모아 작은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니가 준 도시락을 자랑하는 때에도 말을 걸 수 없어서 서러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상처 주기엔 곤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풍을 다녀온 후 어머니가 제게 부르셨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응, 잘 다녀왔어요.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어요. 응, 잘 들었어요. 어머니는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모르셨다는 표정을 짓으셨습니다. 소풍 다녀왔다고요. 저는 당황해서 어버버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요. 어머니는 깊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어머니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게요. 결국 어머니는 눈물이 흘러내리셨어요. 엄마가 미안해. 어머니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지 몰라요. 제가 무슨 일을 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건 어머니가 좋아하실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들며 울면서 저를 안고 오셨어요. 어머니가 서럽게 우신 걸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 품에서 잠이 들어 버리게 됐어요. 깼을 때는 이미 저녁이 되어 있었고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돌아오셨는데 항상처럼 이불을 덮어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문을 열고 나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잠에서 깨려고 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영이가 소풍 갈 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나는 그것을 비밀로 생각했었어. 그런 줄만 알았는데 왜 그 말을 믿었을까? 너무 후회되네. 어릴 적은 어떻게 아는 거야?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부모에게 말을 못 건달란 게 참 어려워. 여보, 내가 내 아이를 이런 신세로 만들었어. 준영이가 그랬을 텐데 나는 나쁜 엄마라고. 나쁜 엄마 맞는 것 같아. 서러운 소리를 남기며 한탄하지만 혹시 아들이 듣진 않을까 봐 목소리를 낮춘 어머니는 참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안아주셨고 당신은 좋은 엄마야.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준영이를 잘못 챙긴 것 같네. 더 많이 챙길게. 당신은 건강해야 해. 그날부터 국민학생으로서의 독립수도는 끝이 났고 저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보살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저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에 졸업식에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했는데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너무 기뻤습니다. 엄마, 어떻게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도 된대. 어머니는 응, 나와도 된대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어머니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추운 날에 나가면 안 된다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하나뿐인 자식의 졸업식인데 못 가게 생겼다며 어머니가 우긴 것입니다. 어머니는 딱 2시간의 외출을 허락받았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과 사진을 찍은 후 어머니와 함께 입원했던 병원으로 돌아가 병원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다행히도 어머니의 건강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푸석했던 어머니의 머리카락, 입술, 그리고 손톱에는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고 하루 중 반 이상을 자던 어머니가 깨어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에 아버지도 기쁜 표정을 지으셨고 저 또한요. 어머니가 건강해지신 후 종이에 빼곡히 어머니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두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나신 뒤로 계절이 바뀌고 나서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교복을 갖춰 입고 친구들과는 시시하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일상은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가 끝나자 평소 책을 좋아하던 저는 공부에 흥미를 느낍니다. 또한 능력 있기도 해서 과외 없이도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성적은 기대 이상으로 놀랄 만한 결과였습니다. 성적표에 학년 점수 3이 적혀 있어 집으로 뛰어들어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성적표를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집안은 고요했어요. 엄마가 주무시신다고 생각하며 신발을 벗는데 어딘가 신비로운 느낌이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다 싶어서요. 엄마를 부르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같은 자세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머니를 깨우지 않도록 자리를 피하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툭 하는 소리가 등대에서 들렸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손이 바닥을 향해 살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수리부터 등 뒤까지 소름이 돋으며 식은 땀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를 되뇌며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제가 어머니와 30c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확신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곧바로 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오시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망 선고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을 부서질 듯이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분노하기도 했죠. 그 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영안실에 모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하는 시간은 그림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어머니가 건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우리 가족을 일부러 떨어뜨린다는 느낌이었죠. 아버지는 정말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둘 다 가족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 없이 홀로 남은 아버지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이 위태로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지 않고 계셨고 저를 볼 퀀터티즈. 매번 어머니가 떠올라서 괴로워했어요. 자식을 두고 술을 마시는 남자는 최악이라는 어머니의 말 때문에 술까지 끄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밖에서 몰래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들어오기도 했죠. 결국 아버지는 멀리 직장을 옮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홀로 남게 되었죠. 홀로 그 집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웠고 어머니의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연락하여 집을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돌보던 이웃 할머니의 전세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매달 돈을 보내어 저를 돌봐주시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 사라진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 한다면 거짓일 것이지만 저는 아버지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포함한 치료를 위해 밤낮과 주말 없이 일해왔습니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를 보게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이제야 보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힘써오시는 것을 보고 어머니를 위해 힘든 모습을 하고 계신 아버지를 지켜보는 것이 나보다는 나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지 않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집을 청소하는 방법,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옷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 등 중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할 것들을 스스로 익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돌봐주는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찔끔 씹으셨습니다. 아이야, 안쓰러운 게 나이에 벌써 얼굴에 그늘이 생겼단 말이니 어찌 그래? 할머니는 나이 드러나지 않은 내 표정을 보며 안쓰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아이스크림을 까먹고 운동장에서 공이나 찰 때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져서 책을 읽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그럴 만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치게 외로운 날이었을 때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아빠, 이제 나와 함께 살면 안 돼. 당신이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자식을 혼자 두면 안 되는 거잖아. 아빠, 힘들다는 말이야. 엄마가 죽은 게 아니야? 아버지가 죽은 게 아닌데 왜 나는 아버지도 없는 아이처럼 살아야 하는지 아빠.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제발, 나와 함께 살자 하지만 한 번도 그 편지를 봉인한 적은 없어요. 펑펑 울며 편지를 쓴 다음 날, 편지를 봉인하려고 하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혼자가 되어가고 더 이상 사람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저는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조용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로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한 해에 한 번, 이틀 동안 나를 만나러 오시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전에 이웃 할머니에게 보내던 돈 대신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금액은 아버지 월급의 반이었죠. 이러한 방식으로 아버지는 나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을 때까지 죄책감에 시달리셨지만요.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는 평소와 같은 골목길이었지만 낯선 북적거림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가게가 오픈 준비 중이었고 그저 가게를 지나치려고 했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말라붙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거리와 가게는 공전해서는 안 되는 세계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느낌이었고요. 마음이 울렁거리면서 곧장 집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본 장면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현실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선은 오픈 준비를 하는 가족들에게 꽂혀 있었어요. 웃으며 먼지를 쓸어내는 부부의 모습, 학교를 마치고 곧장 달려오는 것 같은 교복을 입은 딸의 모습까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 진짜 아빠는 아직도 이런 걸 못하나 봐. 이러한 기술을 어떻게 가르쳐서 가게를 이끌어야 하겠느냐. 딸이 아버지를 놀리면 아버지는 아이고 아빠가 바보라서 그래 미안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날도 엉엉 울며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차마 붙이지 못할 편지를요. 제 마음속 자격지심 때문에 저는 집으로 가는 갈림길을 포기하고 삥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며 길을 가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동안 갔던 길로 발걸음이 향하더군요. 제가 멈춰 선 곳은 오픈 준비 중이었던 그 식당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애써 지나가려는데 오픈 준비 때는 없었던 것이 보였습니다. 소정식당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소정이라는 이름을 한동안 되뇌었습니다. 소장은 제 어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홀린 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가게 안에는 그때 보았던 부부가 있었다. 나는 밝게 웃는 부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라고 개미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빠르게 된장찌개가 제 앞에 준비되었고 나는 음식이 귀에 들어가는지 코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밥을 해치웠다. 여자 사장님은 내구, 급한 일 있어요. 좀 천천히 먹지라며 물을 따라 주셨다. 그럴수록 음식이 더 쓰게 느껴졌다. 음식은 맛없었을 리가 없었어요. 그저 내 입이 쓴 것이었겠지요. 두 분은 제 모습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자꾸만 저를 챙겨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랑 또래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고등학교 다니죠.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주변 학교를 잘 몰라요. 이 교복은 어느 학교 교복인가요? 우리 딸은 현일중 등교하는데 학생은 어느 중학교를 나왔어요? 오픈 준비하는 가게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울렁거렸던 것처럼 또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장 부부가 묻는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고 돈을 식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은 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저곳에 안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부자리에 누워 있어도 그 식당이 생각났습니다. 소정. 어머니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식당이 있어요. 왜 사장님의 이름이 소정인지 혹은 사장님이 소정이라고 이름 지었는지 궁금했어요. 처음에는 식당 이름 때문에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식당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결국 그곳을 다시 찾았어요. 이전에 한 번 보았을 때 많은 질문을 했을까 걱정했지만 사장님은 처음 보는 손님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며
매일 그 식당을 찾았어요. 오늘도 다시 찾았네요. 된장찌개를 끓여드릴까요? 그동안의 사장님은 제 이름과 다니는 학교, 그리고 살고 있는 곳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장이신 사장님의 딸인 소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데는 약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문지방을 넘고 나서 다음은 쉬어가는 시간이었죠. 사장님 부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진영이 왔어 라며 맞아주는 것도 있었고, 이거 좀 가져가. 아침에 먹어야죠 라며 반찬을 손에 들려주는 것도 있었어요. 만약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면 너도 이리 와봐. 저거 진짜 나쁜 놈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도 있었죠. 상대방은 평론을 늘어놓는 것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날 가게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을 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학교에 가는 길에 주민 할머니가 저에게 요즘 무슨 일 있냐며 퍽 좋아졌다고 하셨었어요. 그 이유가 그 말 때문일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할머니는 제 얼굴이 좋아졌다며 신기해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얼굴 좋아지면 안 돼요. 왜 자꾸 얼굴 좋아졌다고 그러신 거야? 라며 지팡이로 제 정강이를 툭 치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좋아 보이니 그렇지. 어린 놈이 우중충해가지고 얼굴에 먹구름 낀 상태로 돌아다니는데 그게 어지간히 신경 쓰여야 말이야. 그러면서도 나는 이제처럼 조금 웃으면서 다녀야겠어요. 허리는 굽혀지고 지팡이를 짚어야 겨우 걸을 수 있는 할머니는 걸음걸이와 상반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가 천천히 걸어갔다. 이날부터 뭔가 느끼게 됐어요. 혼자라고 생각했었지만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던 할머니의 호통은 날 걱정해서였고, 식당 주인 부부 또한 따뜻하게 대해줬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계시지만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을 완전히 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돌아가신 때 제가 그 사람들이 언제 떠날지 모를 걱정으로 매일 불안했습니다. 죽음을 통해 이별하는 것이든 다른 이유로 이별하는 것이든 사람들은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존재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순간 그것이 저를 그런 심리적 상태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악몽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팔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떠올리면 저는 돌아서면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머니가 아무런 말도 없이 서서 저를 바라보셨던 모습과 함께 그립니다. 옆을 보면 식당 주인 부부는 TV를 보며 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너도 나도 소리쳐봐도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아요. 그렇게 애착스럽게 눈을 뜨자 새벽이 밝아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나 씻고 사장님 부부께서 챙겨주신 반찬으로 아침을 먹고 누구보다도 일찍 학교에 나가 공부를 시작하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악몽을 꾸었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 덕분에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점심 후 오후 수업이 시작되고 모두가 식곤증과 싸우는 시간에 담임 선생님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수업 중인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돌리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발생했어서 학생들을 급하게 데려가야 했습니다. 박준영, 얼른 나오세요. 선생님이 그것도 수업 시간에 불을 불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복도로 나갔는데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얼른 가봐라. 어디 계십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실까요? 선생님은 곤란한 표정을 짓다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제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고 하시는데 얼른 가봐야 해요. 급하게 가야 돼요. 출석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다쳐서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멍하니 있으니 선생님이 가방을 꾸리셔서 나오셨습니다. 자, 얼른 가야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까지 저를 재촉하셨는지는 병원에 도착해서야 알았습니다.
박상철 씨의 아들이시죠? 하고 물었던 간호사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잠깐만, 박상철 씨의 아들, 네, 잠시 이쪽으로 와볼래요? 하고 말한 후 의사 선생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의사는 자판기에서 율무차를 한 잔 뽑아서 건네주셨어요. 자, 마시세요. 의사 선생님은 컵을 비울 때까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몸이 좀 풀렸나요? 네, 선생님은 조용히 그리고 매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새벽에 큰 사고가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응급 환자로 실려왔는데 여기 목의 측면에서 어깨 사이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에 상처를 입고 오셨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고 교복을 입은 저가 놀라지 않도록 최대한 말을 신중히 골라주시려고 하셨어요. 설마 아버지가 스스로 그런 건 아니겠죠? 선생님은 제 질문에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셨어요.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스스로 찔린 건가? 대체 무슨 집안인지 의문이 들었겠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이유로 깊이 상처를 입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목을 찔러 상처를 입힌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어요. 유리병에 찔려와서 상처가 꽤 깊었고 혈관이 끊어진 상태였기에 급히 봉합수술을 받았어요. 이유를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수술은 잘 됐고 의사 선생님은 아무런 말도 없으셨어요. 손에서는 땀이 홍수처럼 쏟아졌는데 나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어떤 문 앞에 멈춰섰고 거기서 목에 큰 상처가 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숨을 쉬지 않은 상태로 밀랍 인형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쌓이는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온몸을 꼬집었어요. 온몸에 피망이 들 때까지 스스로 몸을 꼬집고 긁고 난 후에야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도 몰랐던 저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분이 장례를 도와주셔서 다행이었던 일이었죠. 20살도 안 된 적에 상준의 책임을 짊어지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상준은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경찰이 와서 아버지의 사고에 대해 설명할 때도 아버지의 목에 커다란 자상이 생긴 이유는 술집에서 벌어진 난투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아버지 옆 테이블에서 시작된 싸움 때문이었죠. 아주 사소한 이유로 옆 테이블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분위기가 과열됐을 때 옆 테이블의 남자가 의자 위로 올라가며 술병을 휴대했다고 합니다. 그 위협 대상으로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전혀 싸움과는 상관없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말이 된다고요? 아버지는 그 위협을 신경 쓰지 않고 술을 마셨다가 주변이 더 시끄러워지자 자리를 떠나려 했다. 아버지의 유고를 어머니 옆에 모시러 간 날, 그곳에 홀로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나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울 때, 심지어 싸늘해진 아버지를 볼 때도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실감이 나네요. 이제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게요. 술에 취해 위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위험을 느끼지 않는 그 모습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 가해자는 그대로 유리병을 아버지에게 휘둘렀고 아버지는 과다출혈로 인해 병원 오는 중에 사망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그 사람과 주먹다짐이라도 했다면 이렇게까지 억울했을까요? 아버지는 건강한 분이셨답니다. 평생 한 여자만을 바라보았으며 자신의 자식의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분이셨어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신의 인생을 없는 존재로 여기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이런 죽음을 맞이하다니 그런 불공평함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때까지도 눈물을 보여주지 않았던 저는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가 왔을 때 아버지의 유고를 어머니 옆에 모셔가려던 그날이 되어서야 그곳에 주저앉아 울음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현실이 와닿았더군요. 이제 난 정말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난 뒤에 제게 남은 것은 사실 자기 혐오뿐이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어머니께서 아프시게 되어서 아버지도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죠. 잠깐이라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자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사람들조차 망칠 뻔했다며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거절했죠. 결국 제겐 남은 것은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극단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앉아 밥도 먹지 않고 생활을 낭비하다가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밀린 방세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나는 살던 동네로 향했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나를 오랜만에 보고 갑자기 이사를 한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셨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사를 가느냐? 여러 질문을 하셨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짐을 급히 싸게 된다며 아주머니는 이번 달 방세까지 내면 3주가 남았는데 그동안 친해지자. 어디로 가느냐고 하더라도 정리는 잘하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정리하지 못한 다른 것들이 떠올랐다. 집주인 아주머니의 말에 알겠다고 한 뒤 동네 주민 할머니를 찾아다녔다. 할머니는 아주 멀리서도 나를 알아보시고 지팡이를 흔드셨어요. 할머니 앞에 가자마자 지팡이로 내 발을 찍으셨습니다. 아, 어디를 다녀온 거니 이제 와서. 할머니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한데 그 마음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갔다 왔어요. 아버지한테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할머니는 뭔가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에요. 별안간 일 있었어요. 별일 없다는 놈 얼굴상이 이렇게 상해서 왔어? 도박하면서도 다정한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를 서둘러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제 등을 보며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향하는 곳은 소정식당이었습니다. 소정식당 앞에서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었어요. 발을 떼려고 애썼지만 계속해서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갑자기 예, 준영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사장님이었어요. 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아유, 정말 내가 못 살아 하며 사장님은 제 손목을 잡고 식당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맥없이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여보, 준영이 왔어 라며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오당탕 소리가 났을 때 곧바로 남자 사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야, 준영아, 남자 사장님은 제 얼굴과 몸을 구석구석 확인하며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여자 사장님은 허리에 손을 얹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어딜 이렇게 오래 다녀온 거야? 그것도 말도 없이. 애가 겁도 없이 말이야.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야? 분명 혼인하고 있었지만 혼나는 기분이 아니었어요.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마. 준영이도 사정이 있었겠지. 남자 사장님은 여자 사장님을 말렸고, 아휴, 애 얼굴이 말이 아니네. 밥은 먹었어. 된장찌개를 끓여 드릴까요? 한결같이 대해 주셨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두 분의 딸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밥 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난 사장님 부부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보였고 그 이후로는 아이처럼 울었던 것 같네요.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울어서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울었어요. 사장님 부부와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제가 울음을 그치길 기다려 주셨죠. 그때 제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한 이야기를 분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요. 싶었던 거예요. 큰 어른인 것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노력했지만 아직 어린 아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밥을 달라며 두 딸이 달려오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어버렸어요. 제가 투정을 부릴 사람, 곁에 있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을 다 털어놓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하셨겠죠라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더니
사장 부부와 딸은 제 앞에서 곁에 나란히 앉아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고 내가 도착하자마자 혼내고 혼이나 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혼자서 견뎌내고 있었냐고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울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알게 된 것은 약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이들을 만난 후 한 번 더 살고 싶다는 의지를 얻었습니다. 절대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서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사장님 부부도 저를 전적으로 믿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둘 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집으로 데려가 주신 것이었어요. 혼자 있으면 우울했었는데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남아 있어서요. 들어와서 살겠다고 말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장님 가족과 함께한 시간이 내가 원하던 가족과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장님 가족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날 여자 사장님이 내가 다니던 학교의 교복을 가져오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도움받을 어른이 없고 사장님 집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벌어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니 알잖아요. 이제 학교 같은 게 없거든요. 단위의 현황이 안 좋아요. 여자 사장님은 여전히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네, 학생은 공부해야지. 그래서 뭐래 너? 어린애들과 같이 학교 다닐 형편이 안 되는 것은 다 어른들 때문이야. 너는 나를 어린이로 만들 거야? 공부도 안 시키고 일만 시키는 나쁜 사람으로. 아니요. 사장님은 제 손에 교복에 담긴 가방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든 뭐든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자정이 안 좋아서 살려면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생계 걱정부터 하기에 너는 너무 어려. 저는 한 학년 밑으로 복학할게요. 1년이 되어 꿇고 학교로 가야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돌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사장님 부부의 딸이 저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었기 때문에 함께 학교를 다니며 매일 집에서 얼굴을 보게 되어서 정말 친남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투닥거리고 놀리고 장난쳤죠. 나에게 형제가 있다면 이런 기분이겠다 싶었습니다. 저와 사장님 가족들은 정말 말 그대로 가족이었어요. 한 번씩 가게가 쉬는 날이면 모두 함께 놀러 가기도 했고, 난생 처음으로 계곡에 가본 적도 있고, 텐트를 치며 캠핑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날은 캠핑을 즐기는 하루였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분위기가 차분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꽤 좋다고 생각하며 캠핑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불렀더니 놀라서 돌아보니 사장님의 딸 수지가 생일 케이크에 초를 붙여 조심스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고깔 모자를 쓰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계셨죠. 사랑하는 준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라며. 저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수지는 초를 불어 빨리 가져와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를 보지 못해 울고 있었어요. 남자 사장님은 저를 놀렸어요. 어이구, 우리 준영이 또 온다면 또 울어요. 겨우 촛불을 끄고 난 뒤에야 모두가 둘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 사장님이 물었어요.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요? 저는 괜찮아요 라고 답했어요. 어서 얘기해보세요 하시더니 원래 어른이 이런 걸 물어보면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말하는 거야?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제가 말한 괜찮아요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라고 말하자 사장님은 이게 아니라는 뜻을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그럼 소원은 딱 하나만 말해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참 머뭇거리던 저는 마침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지내주세요. 정막이 흘렀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족끼리 놀러 간 적이 없었어요. 외출한 적이 있으면 어머니는 일주일 앞서 계획을 세우셨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항상 혼자였기에
단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믿음직한 사람이 옆에 계셨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말이 끝나자 수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얘야, 왜 그걸 소원이라고 해? 그건 소원이 아니라 당연한 일 아니야? 수지가 하는 말에는 눈물이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오빠한테 무슨 죄야? 아니, 오빠가 이상한 소리를 했으니까 그래. 사장님 부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나는 왜인지 모르게 엉겁결에 울고 있었어요. 비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남을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제 이기적인 마음으로 계속 사장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 이 집을 떠나면 그 은혜는 꼭 갚을 거예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남자 사장님이 제 손에 자기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은혜를 갚으려고 이런 건 아닐 거야? 여자 사장님도 말씀을 이어주셨어요. 솔직히 처음 내가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퉁명해 보였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도 못하고 허둥지둥 밥을 먹고 도망가듯 나가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어. 우리랑 친한 척하는 게 부담되기도 했지만 찾아오는 것을 꾸준하게 보니야. 이 친구는 애정이 필요한 아이구나 싶었어. 그렇게 몇 일 지나치고 보니 내가 얼굴을 안 보여주는 날에는 걱정이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동안 안 나타났을 때는 어디를 찾아다닐지 고민했어. 그러다 내가 나타났을 땐 이번엔 투명한 게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주춤하더라. 수지가 무릎에 피를 흘리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는 걸 생각했어. 느꼈던 감정과 똑같았어요. 준영아, 그날부터 당신은 우리의 자식이었어요. 남자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은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는 너의 가족이에요. 그날 제 마음속에 있던 얇은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는 완전한 가족의 마음을 갖게 되었고 성인이 되자 두 분이 날 불러요. 네, 이병이요. 그래, 이제 당신도 성인이니 충분합니다. 선택은 당신이 결정할 수 있지요. 가족 같은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는 당신을 입양하고 싶어 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이 말에 당황하여 대답을 못했어요. 당장 대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말해줘. 내가 싫다고 해도 괜찮아. 철령이라는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우리 아들이니까 저는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군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수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모를 그 마음을 자각한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자마자 사장님 집에서 나와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수지를 향한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수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양 제한이라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였죠. 군대에 간 후에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남매처럼 지냈던 수지에게 마음이 생긴 저 자신에게도 크게 실망했어요. 그 와중에 수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고 그렇게 복잡한 마음 그대로 제대했습니다. 제대 날 저를 데리러 오신 사장님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수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의아했어요. 그러게 밥 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는데 수지가 귀가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늦췄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남자 사장님이 나가려 하시기에 제가 나가보겠다 하고 밖으로 나섰어요. 얼마 걷지 않았는데 수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싫다고 가라고 좀 깜짝 놀라 달려가니 웬 남자가 수지에게 치근대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내도 모르게 달려가 그 남자를 밀쳤어요. 당신 뭐야? 그 남자는 저에게 삿대질했어요. 나의 오빠다. 그 남자는 귀가 죽었는지 뭐야? 오빠가 있었어. 거짓말하지 마. 오빠 없다고 했거든. 야, 이수지, 너희 남자가 뭐야? 내가 좋아한다는 남자. 저는 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니 이제 정말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빠라고. 덩치가 훨씬 작은 그 남자는 위축된 상태로 떠난다.
나는 그에게 수지를 데리고 집으로 가며 이렇게 말했다. 저런 놈이 따라다니는 게 싫으면 그 좋아한다는 남자랑 잘해봐. 저런 놈들은 주변에 남자가 있으면 꼼짝도 못하니까 수지는 왜인지 퉁명스러워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왜 나한테 짜증이야? 그 남자는 너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으며 집으로 가는데 수지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 남자가 오빠니까 그런 거지. 나는 얼어붙었고 말이 충격적이었지만 수지 뒤에는 사장님 부부가 서 계셨다. 그날 내가 어째서 입양 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말씀드렸다. 그래서 그랬군요. 우리는 내게 내심 서운해하고 있었어. 서운해하는 것도 웃긴데 아무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서 너희 둘 다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 대체 언제부터였지? 저와 수지는 동시에 서로를 모르다고 대답했죠.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입양 동의서가 아닌 혼인신고서로요. 정식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 같은 관계가 되었으니 두 분의 바람이 이루어졌네요. 저는 불우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모든 걸 포기